그리고 이 방은 우리 청년특별위원회 청년이 묻고 선배가 답하다라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제목을 누가 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제목을 보고 되게 선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책임도 좀 크지 않을까, 좀 괜히 무거운 주제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과 선배의 개념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하면 마치 이제 나이나 어떤 학교나 이런 거로 따지면, 그러니까 물리적이나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젊고 이제 학생 이런 사람들은 다 청년이고 저 같은 사람은 선배인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쩌면 이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살아온 삶의 깊이와 또 장애의 감수성 또 경험 이런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누가 청년이고 누가 선배고 라고 보다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청년이고 선배고 또 후배고 동료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청년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지금까지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몇 가지 이제 활동을 하던 가운데 조금은 좀 불편하고 답답한 그런 일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좀 소개하고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를 저한테 답을 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답이 없고 저도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좀 주최 측에서 좀 밀려서 이게 지금 4시 8분인데 저희가 5시까지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분 내지 15분씩 두 분의 우리 발제자를 모셨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제 바로 옆에 송소연 장애인권 대학생 네트워크 11개 대학이 모였죠. 11개 대학이 모여서 인권 학생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거기 부위원장님,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전 부위원장님이시라고 해요. 우리 송소연 부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권 대학생 네트워크 전 부위원장 송소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연세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 이 장애인권위원회는 장애인권 대학생 네트워크의 같은 또 회원 조직이죠. 아마 별도의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도희 공동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도희 공동위원장, 연세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토론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소연 부위원장님 하실 말씀을 한 10분, 15분 정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청년이 묻고 선배가 답하다. 그래서 우리가 바꾸고 싶은 것들을 주제로 발표할 그래서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 목차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장애인권 대학생 네트워크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드리고 작년부터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바꾸고 싶어 했는지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권 대학생 네트워크, 줄여서 장대넷은 어떤 단체인지 소개드리겠습니다. 장애차별을 부수는 대학생들의 전진은 장대넷의 슬로건입니다. 이처럼 장대넷은 학교 주변, 장애 학생이 정당한 편의 지원을 위한 법 체계까지 장애차별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단체의 첫 시작은 코로나19로 장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위기가 발생했고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교육부 학생지원국 면담 모임 이후에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준비위원회를 거쳐 2021년 장대넷이 출범하게 됩니다. 장대넷은 각 학교 단위 대표자 모임인 운영위원회와 공개 모집 인원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숭실대학교 인권위원회 대표자로 운영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대넷은 운영위원회, 숭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한양대학교 등등 11개의 정단위와 그리고 협력단위 4개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장대넷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네, 장대넷은 대학 내 장애학생 권리보장 사업, 장애학생 정책 관련 사업, 그리고 사회참여 활동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학 내 장애학생 권리보장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리어프리한 대학 사회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사업인데요. 대학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 사회에서 회식, 축제, 영어 관람 등 포괄적인 상황별 가이드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집행부에서 장애인 권리보장법 관련 세미나를 추진했고 장현 의원님과 함께 장애인 복지법보다 포괄적인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다루면서 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대학 내 키오스크 접근성 현황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은 장애학생 정책 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인 특수교육법 개정안 검토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특수교육법은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 및 지정하여 개인별 지원을 요구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1년 정도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되고 있다가 지난주에 법사위에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 교육감위원회 고등교육법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장애인 입시 전형 및 의무 선발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정책 제안을 진행하며 장애학생 가이드라인 및 시행령 개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장대넷의 사회 참여입니다. 네, 장대넷은 인스타그램 웹 접근성 관련 유튜브 채널을 통한 공론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음성으로 인식할 대체 텍스트 기능이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페이스북 코리아에 대체 텍스트 기능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청년포럼에 참여하면서 이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중심에는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중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바꾸고 싶은 것은 크게 세 가지: 법, 학교 주변, 그리고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학 내 장애 학생에게 정당한 편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고 싶은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 특수교육법처럼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개인별 지원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점, 고등교육 지원을 담당할 국가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 간담회나 토론회, 교육부 면담을 해봤고 좋은 소식으로 지난주에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혹은 바꾸고 싶은 게 있을 때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사실 제가 장대넷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통학길 배리어프리 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보, 지하철, 그리고 버스 등 접근성을 조사하여 8개 학교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저상버스가 아닌 학내버스가 많다는 점, 학교 인근 점자 유도 블록이 파손되었다는 점, 휠체어 충전소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실태 조사 이후 저희는 누구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성도 잡기 어려웠고 구청, 시의회, 시청, 그렇다면 학교, 누구랑 이야기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계속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교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장애학생 권리보장 실태조사 사업은 이번 하반기 사업으로 장애학생이 실제로 체감하는 권리보장 실태를 조사하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입학 전형, 학사체제, 교수, 학습 및 비교과 활동, 온라인에서의 접근성 등 장애 학생의 피해 사례까지 집대성한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학내 장애 학생 권리를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실태조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장대넷에서 최근에 진행했던 통학길 배리어프리 사업 진행할 장애학생 권리보장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가 필요할 때 어디에 어떻게 요구해야 될지 명백한 루트가 정해진 사업은 아닙니다. 장애 인권에 대한 열의가 가득 찬 조직이다 보니 의논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대해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내어 가보자라는 조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인 만큼 많은 경험이 있는 선배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들어보고 사업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우리 학생들 여기 계신 분들도 뭐 활동을 많이 하실 텐데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활동들을 우리 학생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시면서 이제 이런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법을 바꾸는 법을 바꾸는 거를 좀 같이 활동을 하셨고 또 학교 주변에
굉장히 전 지금 봤는데 8개 학교 현장 조사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학교를 바꾸는 방법 이 3가지를 갖고 이제 고민을 하셨는데 질문이 크게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장애인 특수교육법 전면 개정도 지금 다 계류 중이고 장애인 평소교육법은 지금 그냥 발의만 한 상태인 거고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 하나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겠죠. 그 다음에 학교 주변을 조사를 하다 보니 파손된 도로, 점자, 유도블록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요즘 이제 충전소 이런 이제 뭐 LPG 충전소뿐만 아니라 가스 충전소라든지 또 주유소도 많이 생기는데 정작 그 셀프 주유소는 많이 생기는데 휠체어 사용자는 이거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아마 온라인으로 비대면 지난 2년 동안 아마 학생들이 되게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현장이나 삶 속에서 그 느껴지는 장벽과 차별과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왔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쉽지 않다 보니 이 자리에 끌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어떤 내용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 계속 이어지는 그 발제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의견을 주시는 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도희 위원장님도 비슷한 또 이슈인 거죠. 지금 자료집에는 없는데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구도희입니다. 저희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 현재 영어영문학과 2학년 재학 중이고 저희 위원회 기획국 소속의 김서윤님, 이지원님께서 저희 발표 준비 같이 도와주셨습니다. 발제는 제가 나와서 하지만 기꺼이 도와주셨던 서윤님, 지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주제에 들어가 볼게요. 대학 사회 내 배리어 프리의 의미와 방향성, 코로나를 중심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목차는 이렇게 코로나 중,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던 시기,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방향성이라는 3가지 큰 틀을 잡았습니다. 먼저 코로나 시기에서는 예상하시다시피 모든 활동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비대면 장애인권 문화제, 비대면 장애인권 교육 OT, 비대면 정보 제공, 창구 운영 등을 사례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다 장인이가 관례적으로 하던 사업들인데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색다르기도 하면서 그 한계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올해 4월 말 읽기 쉬운 선거 공보물 제작 공모전 이거를 장애인권 문화제의 일환으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마침 선거 시기이던지라 좀 시의성 있는 주제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선거로 초점을 맞추면서 문제를 파고들었어요. 선거에 중요한 정보 제공 역할을 하는 공보물 자체가 여전히 종이 책자로 배포가 되면서 점자가 없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가 허다한 것 역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그 본질인 내용 역시 막상 하는 말이 그리 어렵지는 않은데 그 워딩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이고 어쩌면 추상적인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뽑아 이 말들을 어떻게 하면 쉽고 와닿는 말들로 바꿀 수 있는지 SNS를 통해 공모전을 개최했고요. 참가자 중에 예를 들자면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라는 기존 문구를 같은 시선의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미래의 일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복지를 만든다라는 식으로 읽기 쉽게 문구를 바꿨던 것이 있습니다. 비대면 장애인권 OT 교육은 매년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단과대 신입생 OT에서 장애인권위원회에서 도맡아 합니다. 장애를 어떻게 인지하고 접근해야 하며 장애인의 재난대피 방법, 장애인권과 관련한 재밌는 책, 영화 혹은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등을 소개하며 마무리합니다. 2주의 장애 뉴스는 2021년부터 장애인권위원회 학술국에서 전담으로 가져와온 사업입니다. 장애 인권에 관한 이슈를 하나 골라서 관련 칼럼, 기사, 자료들을 읽어보고 이 이슈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하며 저희의 논평으로 끝내는 카드뉴스 형식의 글입니다. 올해는 장애인 참정권, 전장현 시위와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에서 작성한 여론전 대응 문서에 대한 비판, 윤석열 대통령 장애인 공약, 언어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 배리어 프리 그림 투표 용지의 필요성과 해외 사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개인 예산제라는 장애인 복지 공약의 한계 등을 다뤘었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은 궁극적으로 장애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지를 알리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시도에도 코로나 상황에서 유일한 정보 전달처인 SNS는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장인이 계정을 팔로우하지 않으면, 팔로우에도 관심이 없어서 그저 스킵을 했다면, 이런 상황처럼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으려 하지 않는 이상 사실 저희가 이런 행사들을 했다는 것 자체도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정보의 제한적 홍보 창구가 한 가지 문제였다면 사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비대면 행사에서 발생하는 접근성 자체의 한계입니다. 연세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대학교에서도 이런 식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 동안 메타버스라는 신개념 툴을 학교나 단체에서 공식적인 행사 진행 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를 써보셨던 분들은 알 수 있다시피 조작이 조금은 복잡하고 음성이나 메시지로 소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화면에 대한 대체 텍스트 역시 부족한 상태에서 연세대학교에 취업 박람회를 하고 동아리 박람회를 했습니다. 직접 클릭해가며 캐릭터를 움직이고 상담 세션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게임 같아서 즐거울 수는 있지만 이 조작 자체가 힘들거나 자막이 필요하거나 하는 장애 학생들에겐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막히게 됩니다. 아울러 2022년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합으로 진행되었던 e스포츠 대회는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실시간 자막 등 기본적인 지원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여기 PPT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올해 초 연세대학교 학생 대표자 선거를 할 때 총학생회 후보자들의 실시간 질의응답 행사에 대해 장애인권위원회가 실시간 속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행사 당일 속기자분이 현장이 아닌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여 속기를 하셨으나 음향 문제 때문에 속기는 거의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인 채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 밖에 학생회나 단체들이 대부분 정보를 SNS 카드뉴스로 제공하지만 이 역시 대체 텍스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례로 연세대학교에서 나이키와 협업해 만들었던 후드티 굿즈. 이건 제 친구들이 2시간씩 줄을 서가며 받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굿즈의 사이즈표나 배부 일시를 말해주는 공지들이 전부 대체 텍스트가 없는 카드뉴스로만 올라가서 장인이가 대체 텍스트 작성을 요청했었으나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느끼긴 하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전반적으로 비대면 학기 생활은 장애 학생들이 배제되었던 경험이 더 많다고 느꼈습니다. 학습권은 물론 이런 각종 행사들에 참여할 권리 역시 비대면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애 학생들을 대학생활 전반에서 배제하였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덧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위드 코로나라는 전환점을 가지게 되었고 대면 활동의 장이 다시금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장인이는 대면 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축제에 대해 지금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먼저 올해 대학 축제를 잘 준비하려면 예년 축제들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연세대학교를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했던 연고전과 아카라카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장애 학생들은 아예 티켓을 신청할 기회조차 없었고 우여곡절 끝에 티켓을 수령하더라도 그들에게 준비가 된 건 시야가 제한적인 계단식 좌석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해 하반기에 진행되었던 연고전에선 장인이가 베리어 프리석 마련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주최 측이 마련한 베리어 프리석은 큰 우퍼 스피커 바로 옆으로 안 그래도 큰 음향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어서 피로감을 주며 이 부분에서 특히 취약한 청각장애 학생들의 청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아카라카에서는 장애 학생들을 계단이 아닌 플로어석으로 안내하기로 주최 측과 협의를 했었으나 이 협의 내용과 다른 사실이 연세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런 행정상의 이유로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논의가 행사를 앞둔 얼마 안 되는 시점까지 꾸준히 진행되었고 장애 학생들은 행사 직전 날까지도 본인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채 기다리기만 했어야 했습니다. 학교 행사 내 장애 학생 대응과 베리어 프리석 마련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것은 계속 생각은 해왔지만 그래서 26년도를 기점으로 아카라카 시행규칙이라는 것을 제정하게 되며 앞으로 장애 학생들의 행사 참여가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또 얼마 가지 않은 2019년도에는 시행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논의가 오갔었는데요. 장애 학생들의 식별을 위한 형광조끼 착용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장애 학생들에게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발빠른 대응을 위해서 장애 학생과 동행인분들이 형광조끼를 착용할 것을 주최 측이 요구했습니다. 장인위에서는 이는 장애 학생들의 원치 않는 아우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부했으나
최종적으로 동행인 숫자의 70%만 형광조끼를 착용하는 것으로 타협을 봤습니다. 물론 이 논쟁들이 전부는 아니죠. 자꾸만 장애 학생들에게 비장애 학생들과 다른 티켓팅 방식, 다른 위치, 다른 식별 방법을 부여하며 이들을 구분 지으려고만 하는 태도가 저희로선 용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매년 사후 대처로 대자보를 쓰면서도 사전 대처가 되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것은 장애 학생들 뿐이라는 사실은 저희는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나름 저희 학교를 대표한다는 상징적인 아카라카와 연고전 행사에서 정말 매해 끊임없이 비슷한 논쟁들이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자보를 쓰고 주최 측이나 유관단체의 사과문을 받은 경우가 덜어 있지만 내년이 되면 주최 측의 다른 책임자가 와서 다른 말을 하니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매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올해에 들어서며 어떤 식으로 사전에 대처를 해야 할지 다른 대학들은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아예 베리어 프리석에 단차와 경사로를 설치해 무대 시야 확보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베리어 프리존을 마련하였고 실시간 속기를 제공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역시 마찬가지로 베리어 프리존과 속기를 제공했고요. 대부분 대학들에선 이렇게 두 가지 지원이 기본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베리어 프리존은 더러 무대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 마련되어서 형식상의 베리어 프리라는 말도 나옵니다. 또한 수어 통역이나 개개인이 필요한 편의 지원은 공식적인 차원에서 마련해주는 거의 보지 못해 아직 완전한 베리어 프리를 향해 갈 길은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연세대학교에서는 현재 아카라카를 준비하며 어떤 논의가 오갔을까요? 첫 번째로 장애인 등 편의 증진 보장법 제8조에 근거하여서 전체 단체 티켓 수량의 1% 안에선 장애 학생의 티켓 수량이 모두 확보되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아카라카 시행규칙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이고요. 그러나 주최 측에서는 티켓에 당첨되어야 할 확률 자체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모두 같아야 형평성이 맞다는 주장으로 이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둘째, 여전히 주최 측은 동행인들의 형광조끼 착용을 올해도 권했고 여전히 장인이는 아우팅의 문제로 거절했습니다. 셋째, 다른 대학들에서 하는 것처럼 실시간 속기를 준비해야 하고 이것은 공식적인 편의 지원의 일환으로 주최 측이 맡아서 준비해야 한다고 장인이가 제안했으나 예산의 문제로 주최 측에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래 응원단이 올해 제안했던 베리어 프리석은 스탠딩 VIP석 뒤쪽에 있는 자리로 시야 제한이 있기에 위치를 옮겨야 한다고 장인이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최 측은 행사장의 구조 문제로 베프석을 옮길 수 없으며 옮기지 않고도 지금 위치에선 무대가 잘 보인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까놓고 보면 결국 2015년도에서 19년도 사이에 발생했던 쟁점들이 그대로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시행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대면축제 공백 상황에서 규칙의 의미는 퇴색되어 갔습니다. 물론 장인이도 주최 측도 대면축제를 완전히 새롭게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는 있지만 주최 측이 주장하는 안전관리와 장인이가 주장하는 인권 문제 간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결국 7차례의 미팅과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서 올해는 아래와 같이 행사를 진행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베리어 프리석의 위치는 VIP 좌석 뒤쪽으로 베프석이 너무 앞에 가 있으면 음향과 너무 가까우며 무대 단차가 생각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어서 오히려 가장 앞자리는 관람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19년도에도 베프석이 현재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은 위치에 있었을 때 시야 확보가 안 되었던 것은 앞에 VIP 구역 사람들이 베프석 펜스로 너무 붙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최 측이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VIP 구역과 베프석 구역 사이에 붙지 말라는 팻말을 설치해두고 공사장 콩 같은 것을 그 빈 공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형광조끼 착용은 베리어 프리석 인솔자, 즉 장인이 담당자들만 착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회의에서도까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었는데 주최 측에서도 결국 형광조끼를 장애 학생이나 동행인이 착용하게 되는 것은 안전과는 가까운 수단일지언정 인권과는 멀어진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베리어 프리석 인솔자가 입퇴장 안내를 할 시에만 착용하는 것으로 하되 인솔자들에게 안전의 책임이 더 부여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시간 속기에 대해선 응원단도 장인이도 예산이 부족해서 학교의 학생복지처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도 똑같은 예산의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사실 이번 행사를 참여하는 장애 학생 중에서도 실시간 속기를 꼭 필요로 하는 분은 없었기에 속기 지원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베리어 프리석의 입장과 퇴장 모두 각각 2타임으로 나눠서 언제 퇴장 가능할지 장애 학생들이 선택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19년도에 퇴장 시간이 너무 이르다는 피드백을 반영해서 2부 가속 공연이 끝나기 8분에서 10분 전에 미리 퇴장하는 1차 퇴장, 그리고 3부 응원 행사가 완전히 종료하고 나가는 2차 퇴장, 이렇게 2가지 퇴장 시간을 두어 학생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아카라카 행사가 3일 남았습니다. 오는 24일 토요일에 행사가 개최되는데요. 이미 여기까지 온 만큼 저희가 행사 준비에 대해서 더 바꿀 수 있는 사항들은 없긴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실시간 속기가 필요한 사람이 없기에 비용을 안 들이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베리어 프리석의 의미 자체가 조금은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퇴장 시간 역시 1차 퇴장이 2부 종료하기 10분 전이 아닌 2부 완전히 종료 후로 하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베리어 프리석의 위치도 사실 19년도에 이와 같은 위치에 했을 때 무대 시야가 전혀 안 보일 정도로 문제가 컸었기에 지금 준비된 대안만으로 시야 확보를 확실히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지점입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대면 축제가 다시 활성화되는 시기를 맞게 될 텐데, 이 모두의 축제라고 하는 대학 행사의 장이 어떻게 진정한 모두라는 의미를 담을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방향성으로는 첫 번째, 행사를 준비하는 주최 측과 그 이해관계에 엮여있는 단체들의 합의를 통해 구속력이 있는 행사 준비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정 혹은 개정하기. 두 번째, 학내 행사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적 문제의 시의성 있는 공론화. 세 번째, 인권단체들이나 네트워크 사이에서 관련 문제와 해결책을 활발히 공유하여 단지 학내 인권단체의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모든 지역사회의 문제라는 목소리를 내기. 네 번째, 이런 논의들이 정말로 활발하게 진행되려면 궁극적으로 학생사회 전반에서 장애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는 문제. 이렇게 4가지의 제언으로 올해 행사의 의미를 추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우리 학생이 직접 실현해 나가야 할 숙제긴 하지만, 이런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실현 가능성 있게 구체화할지 더 많은 사람들과 고민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시작한 올해 하반기 연세대학교 장인이 활동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년 만에 장애인권 문화제를 대면으로 여는 것, 신촌 상권의 활용도 높은 베리어 프리 맵을 제작하는 것, 그리고 아카라카 행사 준비 경험을 통해서 더 나은 연고전 베리어 프리 협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의 효과가 갈수록 쌓이며 결국 대학사회 자체에서의 베리어 프리라는 논의가 더욱 쉽고 활발하게 진행되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인이는 베리어 프리라는 개념이 정말 당연하게 여겨질 때까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포부로 발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발표도 너무 잘해주시고, 네, 우리 구도희 위원장님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문화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빨리 이렇게 전파하고, 그 다음에 뭐 은어나 이런 축약어도 제일 먼저 하잖아요. 그런데 왜 차별과 인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늦게 받아들일까? 결국은 귀찮고 또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나이나 이런 걸 생물학적으로 떠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게 좀 있겠구나. 그리고 좀 보면은 뭐 예산 따지고 또 뭐 구조가 그렇다라는 동.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논리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참 또 그렇게 또 격차가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지체장애인 중심의 이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했다면, 수업 시간에 감각장애인들 얘기는 많이 나왔겠지만 아마 이게 비대면을 통해서 시각 청각의 이슈들이 이제 아주 보물터지시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도 이제 또 하나 이제 또 사각지대가 그 시청각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화면 해설도 안 되고
또 자막도 해결이 안 되는 이 문제는 또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그 구도희 위원장님 이 자료를 보면 대단히 좋은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몇 학년이신지 모르겠지만 2015년부터 16년, 19년 이런 것들을 기록을 다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제 총학하고 이제 아마 협상하는데 좋겠죠. 봐라, 이런 기록이 있고 너희들이 이렇게 답했고 이랬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기록도 잘 남겨놓으셨고, 또 하나는 표현도 너무 잘 썼어. 이렇게 스치는 차별에도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어떤 아주 이런 굉장히 좋은 표현도 많이 사용을 하셨고, 근데 이제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답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제 사실 두 분의 토론자가 저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1인 몇 역을 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학생 때는 반체제, 그러니까 독재 체제에 반대하는 운동을 했고, 그게 민주화 운동으로 가고, 어느 순간에 90년대에 와서 학원 자주화 운동이,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 교육의 주체는 사실은 학생과 학교와 다 같은 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거기서 학생들은 배제됐던 이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학원 자주화 운동이 이제 하나의 학생 운동의 중요한, 아마 90년대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어쩌면 2010년, 2020년의 운동은 반차별 운동이 학교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그 우리가 등록금 반값 운동이 지금은 학생들과 부모들에만 문제가 있는데, 어쩌면 유니버셜 디자인 학교, 그러니까 유니버셜 디자인 학교 혹은 차별 없는 학교의 이 운동이, 이 전통적인 운동이 학교 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운동과 결합이 돼서 이제 가는 학생 운동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그냥 해봤습니다. 해봤고, 여하튼 근데 대안도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 그냥 종합적으로 그 뒤에 토론 자료를, 그래서 좀 이게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토론자를 또 해야 돼서 예. 우리 송수연 부위원장님이 주셨던 질문들이 크게 이제 아까 세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법을 바꿀까라는 문제, 그 다음에 학교 밖은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가, 또 학교 내는 어떻게 또 바꿔야 되는가, 이런 세 가지 큰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좀 보면 아마 이제 우리 장애학생 네트워크, 대학생 네트워크에서 장대넷이 11개 대학이 했던 것들을 보면 장애인 권리 보장법에도 같이 간담회를 하고, 장애인 교육과 관련해서도 같이 활동을 하고, 키오스크가 요즘 또 대세잖아요. 키오스크 활동도 같이 했대요. 그래서 그 관련된 4개 법의 지금 현황을 좀 이렇게 좀 보면, 장애인 권리 보장법은 작년에 발의가 3명의 의원이 했죠. 여야 의원들이 했었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또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공약해 놓고 정부가 국정과제를 했고 여야 의원들이 막 내리 발의를 했는데, 작년에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이걸 통과를 못 시켰어요. 왜 그럴까요? 하여튼 이런 이제 고민이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장애인 특수교육법 전면 개정안은 이게 15년 만에 사실은 이제 개정인데, 이거는 여야 지금 국민의힘 이제 조혜진 의원하고 지금은 이제 여당이죠. 그 다음에 민주당이 같이 발의를 했어요, 순차적으로. 그죠? 여야가 같이 했으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죠? 그것도 정의당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그 다수를 차지하는 의원들이 했으니까 발의될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통과될 것 같죠? 또 하나, 장애인 평생교육법, 이건 재정법이에요. 권리보장법도, 재정법은 반드시 국회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 국회 상임위 내에서 이제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여하튼 이것도 이제 지금 같이 이제 또 발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키오스크와 관련해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2011년 6월에 개정이 돼서 이제 키오스크도 접근성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통과됐어요. 이거는 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그렇죠. 우리 남희 씨가 워낙 잘 아시죠. 맥도날드 가셨었죠 그때. 네. 그러니까 어떠셨습니까? 이제 이 법은 개정이 됐어도 또 이게 실제 돈이 들어가는 건 또 정부예요. 그럼 시행령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가 원래 내년부터 이제 전면 이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 정부에서는 시행령을 또 만지작거려요. 예를 들면 당장 해야 되는데 단계별 3년 유예 기간을 둔다든지 이렇게.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기업에서 키오스크 하는 거는 한 대당 이렇게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만드는데 한 뭐 2천만 원 든다고 치면 1,500에서 2천만 원 든다라고 하는데 지금 전체 우리나라에 있는 것 중에 한두 대밖에 없어요. 지금 그 베리어 프리가. 그것도 제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여하튼 그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하는데 우리 이제 그 무인 가게들 있지 않습니까? 이 키오스크는 개인이 도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인들에게, 개인들에게 영세한 업체에게 법이 바뀌었으니까 당신이 이거 빨리 도입해야 돼라고 하기에는 이건 또 너무 과도한 개인에겐 부담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나서야 되냐면 정부가 나서줘야 되는데 보건복지부하고 과학기술부는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소상공인들과 관련된 정부 부처는 어딜까요? 산자부 말고 산자부도 있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기재부도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잖아요.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소상공인들에게 이거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법은 바뀌었지만 시행령 개정 작업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한 번도 참여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저는 이제 사실 뭐 제도가 어떤 사회를 바꾸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법 개정이나 법 제정이 정말 그럴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벌써 14년 됐지만 시행된 지 14년이 됐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갖고 소송을 건 거는 한 20건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소송을 걸어서 내가 이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소송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 것까지 무는 건 상관없어. 상대방까지 물어놔야 돼 지금. 우리나라 제도가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됐다 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죠 사주에서.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과도한 부담이 든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과연 법이 우리 사회를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까? 역할하죠.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법 개정 제정에 우리 학생들이 고민하고 관심 갖는 건 너무 좋은데 이걸 바꿨을 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돼서 그래서 이 문제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문제 하나가 좀 있고요. 뒤에 한번 좀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우리 의원들에게 대단히 기회를 많이 하잖아요. 법은 뭐 정부가 입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국회 입법이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이 통계를 이렇게 보면 15대에서 21대까지 21대는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런데 20대까지 보면 20대 때 이제 전성기였죠. 2만 1,000건이 의원 입법이 2만 1,000건이에요. 정부까지 발의한 거 하면 한 2만 4천 건이에요. 근데 2만 1,000건을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법을 발의를 했는데 실제 통과된 거는 10%대예요. 한 2, 3천 건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기 뭐 의원님이 이제 계시지는 않지만 있든 없든 의원들이 또 자기 실적 관리를 되게 중요시 여기에요. 한 100개를 발의해요. 100개. 그러면 의원들이 이걸 원래 발의를 하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송수현 부위원장이 의원이 돼서 청년 의원이 돼서 1호 법안을 뭘로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당연히 뭐 이런 법을 하겠죠. 우리 그죠? 유니버셜 디자인법 하나 만들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거 하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전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실적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서로 법은 많이 발의했지만 그냥 이름 서로 빌려 이것도 연대 기명이에요. 10명 이상 발의가 돼야 되잖아요, 의원들. 그러다 보니 과연 정말 여기에 얼마나 관심 갖고 쏟아붓는 의원이 얼마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좀 차지해서 그래서 법은 발의가 되는 건 좋은데 실제 제정까지 가는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까지는 장벽도 굉장히 많고 그걸 진짜 어렵게 통과시켰는데 시행령에서 또 정부가 뭉개버리면 이것 또한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제가 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법 계류를 통과시키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중요한데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그 원래 이제 전략을 짤 때 그냥 막 하지는 않아요. 내가 이걸 진짜 개정하고 싶으면 어떤 의원에게 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정권 바뀌었잖아요. 지금 야당이나 정의당을 줘서 바꿀 수도 있지만 노란봉투법 지금 아마 통과가 되는데 뭐 지금 대통령이 반대할 수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법을 통과시키는 이제 전략을 좀 짤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미 뭐 지금 발의된 거는 상관없는데 보통은 이제 그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20대 국회에서 법을 전체 분석했던 결과예요. 국회 입법조사처가 20대 국회를 쭉 한번 분석해 보니 야당보다는 역시 여당이 조금 더 의원이 좀 유리하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특히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뭐 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 그냥 뭐 맘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공동 발의자가 원래 10명 이상인데 어떤 거는 수십 명도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우리 발달장애인 참사가 많이 나서 강선우 의원이 지금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위를 국회 내 꾸려야 된다라고 170명이 여기다가 발의를 했는데도 통과 안 됐어요 지금. 예, 계류 중에 이것도. 예. 선수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선이 있고 재선이 있고 뭐 3선이 있잖아요. 근데 통계상은 재선과 3선이 가장 많더라라는 거였고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대한 얼마나 전문가가 나서느냐. 이 의원들도 각 분야가 있잖아요. 그냥 뭐 잡다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보다는 역시 이제 뭐 보건복지나 뭐 교육이다. 그러면 교육 중에서 교육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의원이 또 나서는 게 되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법안에 이 의원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이제 추진하느냐가 관건을 차지한다라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법이 통과가 잘 되려면 예를 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번에 그 21조인가 이게 15조인가 이게 개정이 될 때는 5명의 의원이 같이 개정 발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고 너도 하고 뭐 말만 하나씩 바꿔가지고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유사한 거를 놓고 이걸 이제 예를 들면 보건복지 상임위가 논의를 하겠죠. 야, 그걸 뭐 하나 다 통과시키면 어떻게 해? 다 모아서 위원회 입법을 해요. 이런 걸 통과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이 법의 통과의 의미, 개정의 중요성을 여러 의원들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 모아서 위원회 입법으로 하면 굉장히 통과율이 높다라는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법이 이제 법사위를 통과를 했다 하더라도 법사위 통과하면 굉장히 큰 고비를 넘긴 거거든요. 넘겼는데 결정적으로 예산 추계를 따져보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전국 모든 대학생들에게 무료 무상 교육을 시키겠다. 얼마나 좋은 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돈이 또 따라가니까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표랑 또 관련돼야 돼요. 차별금지법 되게 중요한 법인데도 10년 동안 뭐 그냥 계류잖아요. 그냥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누구 눈치를 봐요? 또 표를 많이 갖고 있는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안 돼요. 또 그런 게 좀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그 여론이나 환기가 되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그 우리 이제 뭐 학교 스쿨버스 존의 사고들, 뭐 아동 학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막 사회가 공분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결국 대안은 의원들 한 마디씩 다 하다가 결국은 입법 발의해가지고 결국 통과돼서 그냥 어렵게 이렇게 통과되는데 그것도 그냥 가까스로 통과되거나 아니면은 제한을 많이 두게 이제 통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게 좀 하여튼 법을 바꾸는데 변수가 좀 그렇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이제 뭐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 이제 그 우리 그 송 부위원장님이 점자 유도블록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서울시나 지방도기 때문에 이거는 관할 구청하고 아마 이제 서울시가 이제 아마 그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뭐 국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부가 이제 관리하지만 그런데 우리 뭐 예를 들어 주변에 이제 이렇게 뭐 공사 이런 거 많이 하는 건 보통 지자체가 예산을 많이 이제 써서 하거든요. 거기에 유도블록 다시 깔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아마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공공성 있는 거는 시나 시의회나 이제 뭐 구나 구의회랑 민원을 넣어야 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만약에 제대로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뭐라 할까요? 그냥 인권위 진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예를 들어서 장애인교육법 할 때 이제 뭐 부모연대나 이런 데랑 간담회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장애인 단체들과의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한때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노학연대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 현장과 학교 현장 노학연대가 있는데 아마 지금은 이제 뭐 장학연대인가? 그 장애계와 학교 간의 연대가 되게 중요하다. 이게 뭐 재활협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런 공공성의 문제는 어떻게든지 풀어갈 수 있는데 근데 공공성의 문제도 또 하나 이런 게 걸려요. 예를 들면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신촌에 이제 우리 연세대학교 오셨잖아요. 이 신촌에 지하철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 승강장과 열차의 간격도 있고 또 원래 10cm 이하로 돼야 되는데 이게 2000 몇 년도에 바뀔 땐 10cm 이하인데 그 이전에 한 거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기서 그걸 타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소송을 걸었잖아요. 서울교통공사 상대로. 이겼어요, 졌어요? 왜 졌어요? 하여튼간 그렇죠. 뭐 서울교통공사가 과도한 부담이 있다. 뭐 이걸 고치려면 뭘 해야 된다. 그래서 고등법원까지 가서 줬어요, 이거를. 그러니 이 당사자는 소송을 또 소송비를 서울교통공사가 소송비도 내래요, 자기네 거 변호사비를.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공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과연 장애인차별을 구제하느냐라고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게 저는 이런 부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규정들 때문에 피해갈 건 다 피해가고, 하여튼 그런 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 좀 구조로 남아 있다. 공공성 문제도. 그렇다고 이제 학생들이 우울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뒤에 가면 또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학교 주변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공성이 아니라 사적 영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충전소 이런 거는 이제 공공성이 될 수도 있고 공공성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또 대한민국에 지금 이제 문제가 50제곱미터로 묶어버렸잖아요. 또 올해부터. 그러면은 50제곱미터, 과거는 그래도 많이 이제 진보는 했죠. 그죠? 과거에는 더 큰 매장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50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다 편의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50제곱미터 이하 미만은 편의시설을 안 갖춰도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 기존에 깔린 인프라는 또 안 해도 돼요. 또 이거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그래서 아마 충전소나 그다음에 이게 또 개인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아마 그 규정에 적용이 안 되다 보면 고치기가 되게 어렵긴 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하나 좀 고민이긴 한데,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학생들은 학생다운 한번 좀 재밌는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런 문제도 있어요. 뭐냐면 가게 앞에 경사로를 도로 앞에 놓잖아요. 내가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미용실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손님이 오시기 좋게 이제 내가 50제곱미터 이상이냐 이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손님을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가게 앞에 경사로를 놓는데 누군가 그 경사로를 지나가다 넘어졌어요. 이거 누가 책임지죠, 이거? 그죠? 이게 뭐냐면 건물주도 책임져야 되는 거고 내 놓은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이게 불법이었어요. 근데 개정되면서 이제 놔도 돼요. 놔도 되는데 그런 문제를 같이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내가 어느 지방에 갔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왜 입간판 같은 거 놓잖아요. 이렇게 이제 커피숍 앞에 이제 이렇게 삼각대처럼 놔서 뭐 오늘의 커피 뭐 1,000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연필 같은 거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어느 가게는 그걸 경사로로 활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 시간에는 이제 세워놨다가 장애인분이 오시면은 이제 그걸 설치해드리는, 이거는 철저하게 미국의 ADA법을 따른 거죠. 예를 들면 이 경사로를 못 놓을 정도면 경사로를 놓냐 안 놓냐를 떠나서 만약에 그걸 못 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ADA 장애차별금지법에 따르면은 도움벨이라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뭔가를 좀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하나는 기업에서도 이거를 대대적으로 보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금에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어느 업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화약 제조업체에서 그거를 경사로를 보급도 해주고, 그래서 어쩌면 좀 이런 것 같아요. 문화 캠페인 같은 형식으로 좀 그런 것도 좀 알려드리고 이런 것도 신청해서 우리 학생들이 같이 좀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경사로 놓은 가게가 정말 대박 나더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인 간의 그 사적 영역을 해결하는 거는 그냥 강압적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학생들이 아마 사회학에서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탈리아 옛날에 30년대 공산주의자가 전략과 전술을 쓸 때 기동전과 진지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거는 아주 과감하게 그냥 정부를 향해서는 과감하게 우리가 그냥 밀어붙이는 기동전을 쓰더라도 우리 민간 영역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스며들게 진지전으로 차분하게 접근하는 방식도 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30년 전에는 저희 때는 학교를 바꿨죠. 학교를 바꿨는데, 근데 제가 이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교육권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교육권을 얘기하면 자꾸 교사나 교수들의 얘기가 자꾸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교사나 교수들은 교육권이 아니거든요. 헌법에도 분명 교육에 대한 차별금지나 교육에 대한 이런 거지. 그러면 그거의 주체는 학생이지 교사가 아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교권위원회가 열리는 상황이 있는데, 근데 교육권은 분명 주체는 학생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 토론 때문에 잠깐 이제 미국의 대학들을 몇 개 봤더니, 미국 대학 홈페이지마다 우리 지금 연세대학교나 이런 학교들은 옛날에 게르니카나 이렇게 지금 사이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연세대학교는 샘플로 제가 그 장애대 학생 쳐보니까 장애대 학생 지원 센터 이런 거밖에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홈페이지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가이드라인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면 미국은 철저하게 ADA법하고 그다음에 그 재활법 504조 이 재활법 504조의 핵심이 뭐냐면, 중앙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조금이라도 받는 데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에요.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장애대 학생의 권리와 장애대 학생의 책임을 홈페이지에 다 명시를 해놨어요. 우리 대학은 혹시 그런 대학 있나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내가 연세대다 혹은 내가 A대, B대다라고 하면 우리 학교에 장애대 학생이 있다면 입학과정부터,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영어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창피해서 제가. 그러니까 대학 입학과정부터, 그러니까 입학과정부터 입학의 권리, 그 다음에 비차별의 권리, 대학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참여할 권리, 접근 가능한 교육, 이거는 이제 학교 수업이나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적절한 숙박, 기숙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장애 관련 정보에 대해서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비공개 유지, 이런 게 그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다 부가 설명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그 영어에서 뭐 더 라이츠 뭐 이렇게 for 이렇게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느냐, 학생의 의무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필요한 건 내가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숙박이나 표리에 필요한 내용을 내가 등록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장애에 따른 전공문서 요구와 대학 측에 제공해 줘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학교 측은 잘 모르잖아요. 이런 걸 용지에다 다 써서 제출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고, 숙박도 당장 내가 뭐 이렇게 없다면 미리 얘기를 해주면 학교 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또 장애로 인한 특별 대우가 아닌 그냥 대신 학업에 모두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대학의 의무와 그 다음에 학교생의 의무가 이렇게 홈페이지에 한 2페이지 정도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 어쩌면 우리 지금 그 송선 위원장이나 학교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많은 거를 한다라기보다는, 야, 우리 대학에서 그러면 장애 학생을 위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이나 이건 뭐냐 도대체, 이런 거를 그러면 뭘 갖고 따질 거냐? 우리가 뭐 미국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유엔장애인 권리협약 몇 조죠? 24조 교육권, 이런 걸 좀 참조해서 이런 거를 좀 해서 명기하고 학교도 인식시키고, 들어올 학생도 그 학교 홈페이지 가면 내 권리가 저기 다 있네 라고, 그리고 그거 갖고 평가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대학 평가가 이것도 좀 한번 고민스러운 건데, 대학 평가가 따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가 3년마다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제일 좋은 거는 대학 평가 전체 체계 내에 100점 만점에 5점이든 10점이든 장애 대학생 지원 평가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분리돼서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 평가도 분리되는 데다가 장애 대학생 지원 평가에서 점수 낮다 하더라도 학교가 페널티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대학교의 장애인권 평가, 장애 대학생 평가, 물론 여기에 장애 대학생 참여도 못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대학 평가에 여러분들이 혹시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우리 대학을 취업률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는 얼마나 인권으로 혹은 유니버셜 디자인이든 이런 거로 우수한 대학인가라는 거가 여러분 대학생들의 프라이드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저는 아카라카나 연고전하고 비슷한 개념에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 이제
연세대 그 인권위가 굉장히 좋은 그 사인을 주셨는데 기록을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협의 과정에 모든 기록을 남겨놨다라는 거고, 그것이 이제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개인의 장애 학생, 대학생 혹은 비장애 학생의 인권을 생각하는 학생이 한 사람의 생각이었을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그 인권 감수성도 높여야 되지만 결국은 조직된 힘이 그걸 가능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그 힘을 좀 믿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제 발언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법으로 바꾸는 거라기보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경쟁으로 바꾸는 힘이 하나 있는 거고요. 하나는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바꾸는 게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어떤 힘을 선택하실 건지, 이거는 세상은 그렇게 법으로만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도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